오늘의 플러스 러우 전쟁을 끝낼 마지막 변수를 짚어봅니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러우 전쟁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마무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배경들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단 전황이 좀 급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하고 비슷한가 하니까 과거에 이제 그 2015년 그게 이제 민스크 협정 2가 이루어질 때하고 비슷한데요. 예. 데발체보란 도네츠크의 데발체보란 도시가 함락 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메르켈 총리가 되게 급해가지고 모스크바로 달려가서 푸틴하고 협정을 맺자 해가지고 민스크 2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포크롭스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르노그라드가 함락 직전에 있고요. 포크롭스크는 다 함락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쿠피안스크도 거의 70%가 러시아 수중에 들어갔고, 예. 그리고 밑에 남부에 자포로지아도 확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지금 그 동안에 조용하던 것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러시아가 공세를 가해서 이런 게 현상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체계적으로 붕괴해서 거의 저절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군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고 지금 뭐 인원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무기가 그렇게 없지는 않는데 어쨌든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다시 전쟁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의 전황이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점령지가 늘어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미국이, 특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 파악은 했는데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이 작전 통제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독일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서 전체 그 미국이 가진 정찰 위성과 모든 정보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정보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세세한 그 실행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큰 계획부터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황 자체는 다 알고 있죠. 이 대리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는 전장하고 병력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방에 지원했거든. 무기, 장비, 물자, 돈, 외교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모든 걸 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무모한 공격도 하고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정보 자체는 미국이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정보를 주면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에서 발표하는 거의 심리적인 수준, 러시아군은 이만큼 죽였다, 우리는 없다 이런 정보를 그대로 던져준 겁니다. 예. 그대로 던져주니까 이제 그 정보의 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로 바뀌고 나서도 그게 계속됐어요. 네. 제가 그걸 정보 실패라고 이제 말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전장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10월 말에 푸틴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포크롭스크하고 쿠피안스크에 각각 5천 명씩 우크라이나 군이 있는데 예. 포위돼 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는데 항복 못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서방 기자들 보고 와서 봐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뉴스에 뜨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보 조사를 시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정보를 조사해가 한 2, 3주 지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특히 키스 켈로그라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계속 우크라이나 정보를 던져줬거든요. 예. 그 사람 해고하고 지금 드리스콜이라는 젊은 38살짜리 미 육군성 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사이에 특사 교체까지 단행될 만큼 예. 정보 실패 이게 심각했던 거군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트럼프 대통령 하나가 움직이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도 있고 각각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력들끼리 암투도 많고요. 딥스테이트라 하는 그 기존 우리가 세 글자짜리 기관들 CIA니 뭐 이런 기관들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막 함부로 못하는. 못하고 예. 그런 이제 알력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안이했던 거죠. 예. 너무 밑에 사람 말을 믿고 있다가.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전장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꽤 된 듯한 느낌도 있는데 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즉 러시아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시점 이건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요? 예. 그래서 2022년 12월 말 이후에 단 한 건도 우크라이나가 이긴 전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소모전으로 딱 전환했어요. 그 소모전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가 그냥 지게 되는 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카지노 같은 데 가면 네. 카지노 하우스가 항상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하면 지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손님을 가고 이길 방법은 한 번에 배팅을 탁 해가지고 운 좋게 이기면은 네. 빨리 나오면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시간을 밤새 하면은 이제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모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밤새 해가지고 다 잃게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그 전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선하고 관계없이 이미 전투력을 다 부숴버렸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판단도 드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리하고 소모전도 철저히 대비한 것이라면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한 말씀드린데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의 그 사상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 전략가인데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의 연속이고 정치적인 목표가 전선에서 달성해도 되고 그리고 정치 협상 테이블에서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내가 한번 이기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항상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해요. 하다가 이미 정치적인 목적이 협상 테이블에 달성될 것 같으면 전쟁을 안 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달성 안 되면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에서는 들어주는 게 나을지 안 들어주는 게 나을지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유럽과 미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든 유럽 입장에서 계속되는 출혈을 끝내고 본인도 나름의 명분을 찾으려면 우리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평화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이 소리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대체 협상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뭐가 쟁점입니까? 여기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토입니다. 나토. 예. 푸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하나의 병이 아니고 증세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치료해봐야 내 병이 안 나오면 계속 다른 게 나온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안보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의 국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태평양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나 카나다에 군을 주둔시키면은 미국이 뭐 그래 남은 나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헤게모니나 강대국이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 안 해주면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그 지금 유럽의 안보 구도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이걸 재설계하자는 게 요구예요. 핵심은 그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본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그 지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 있는 자치 정부를 그 자치 권한을 주고 그 법을 바꾸고 투표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괄시하지 마라. 러시아를 금지시키고 러시아 정교를 금지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연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권을 박탈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견디다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갔고 특히
그 2014년 이후에 2022년 그 전쟁 시작할 때까지 8년 동안 돈바스의 민간인 14,000명을 죽였어요. 네. 우크라이나 군이. 예. 그거는 다 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 전쟁 범죄, 인종 말살 이런 걸 가지고 유엔 헌장에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잠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미 서방 세력이 지원하고 있는 극우 정당이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러시아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자치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돈바스 지역 예. 여기를 쉽게 해서 탄압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의 기폭제가 됐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전에는 나토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어떻게 보면 안보 상황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협상안의 주요 요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토입니다. 나토. 나토를 해체하든지 더 이상 동쪽으로 안 오든지 예. 우크라이나를 가입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은 러시아는 줄곧 우리도 나토에 가입시키달라 그랬어요. 예. 알죠. 푸틴 대통령도 그랬고 옐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옐친도 그랬고 네. 1950년 소련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종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든 전부든 우리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라는 내용은 원하는 게 아니네요. 본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두 차례 민스크 협정을 했었는데도 그 주민들 자치를 보장 안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그 영토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4개 주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러시아 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90% 이상이. 그래가 러시아에서 그걸 합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이미 이게- 합병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주는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 땅으로 돼 있고 러시아에도 러시아 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요. 예. 이건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협상에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은 어디까지는 임시 아니고 예. 이제 주권을 결정하는 이제 둘 다 어쨌든 형식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걸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그 땅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네. 땅을 양보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여기서 협상 담당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네. 아니고 네. 다시 이제 이 사람들 위임받은 권력이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영토 문제 이제 네.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토 네. 얘기하셨는데 나토의 해체 뭐 이런 것까지는 이번 협상안에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군대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군 치안 문제를 뭐 러시아가 관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일단 지금 처음에 28개 안이 나왔을 때 그 버전은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어느 버전이 진짜 버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누출된 버전에 따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60만까지 한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걸 80만까지 하자고 했다. 뭐 예. 이런 뉴스는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 추후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만들어낸 게 이스탄불 커뮤니케죠. 알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논의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전략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끝나면 뭐 젤렌스키도 전범 아니면 뭐 망명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온갖 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중에 어떤 행보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신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썰이 있고요. 예. 뭐 그렇게 될 게 거의 분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란 국가 자체가 파괴돼 버렸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예. 않습니까? 뭐를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거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는 협상에 이제 사인을 하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겠으니까 국민투표하거나 이런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토 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지원을 안 해주면 금방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차마 못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기들도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 카드를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투표하고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했다. 네. 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그걸 뭐 다른 절차가 생기겠지만 그런 일방적인 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전쟁이 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국민투표 실시를 시도하는 건데 이것도 좀 마땅치 않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갈라져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거의 1,000만 명 이상 도망갔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에는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선거하지 할 수도 없고. 네. 그럼 이게 이 투표 자체가 어째 보면은 한다 하더라도 적법성 문제나 정당성 문제나 공평성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계속 끊임없는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안을 골라도 이게 좀 고르기가 힘들다. 이런 그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가 트라일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는 게 또 모양새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야 본인들 책임이 덜할 테니까요. 이러면 젤렌스키 결국 미국이 버리는 시나리오로 갈까요? 그 버릴지 안 버릴지는 모릅니다. 거의 나중에 버려야 되기는 될 겁니다. 어떻게 교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패를 가지고 이제 그 정권의 정통성이나 그 정당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좀 새로운 정부를 내세워 가지고 그 새로운 정부를 이제 나이스한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임시정부 개혁적인 임시정부라는 것을 이제 출범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미국에서 승인해 주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선거를 하고 이런 일정을 제시하겠죠. 그 사이에 이제 그다음에 과거의 부패 청산과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평화가 급하니까 일단 그걸 명분으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항목을 가지고 더 이상 전쟁 안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과거의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 판을 이제 갈아 엎는 것 방법인데 네.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한 방법이지만 그거 말고 이제 더 정교한 사람이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략 이런 방향으로 네. 하지 않으면 앞에 세 가지 트라일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 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탈출구를 만들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마음 아플 것 같은 루머가 하나 도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종전에 열심인 이유가 예. 실제 다른 목적들이 좀 있다. 뭐 내년 1월인가요? 노벨 평화상 후보 예. 등록 마감일인데 그 전에 종전을 해야 자기가 큰 성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체면도 좀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하나의 그거는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어느 정도 잘 아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예.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일 지금 트럼프를 짓누르는 어떤 지금 이 협상 드라이버는 뭔가 하니까 카불 사태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카불 사태는 뭔가요? 그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전쟁하다가 2021년도 철수하면서 예. 카불이 아프간의 수도인데 철수를 하면서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비행기 막 매달리고 뭐 헬기 타고 뭐 그리고 그 대통령은 돈가방 쏟아지고 뭐 이런 네. 그 미군이 그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나이스하게 나갈 수 있는데 20년 동안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있다가 그냥 엉망으로 나갔거든요. 월남에서 패망할 때보다 더 심하게 됐어요. 월남은 네. 그래도 협상해가지고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바이든이 2021년도 취임을 해가지고 21년 이제 여름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꾸짖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런 걸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급격히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제가 볼 때 먼저가
체면을 살린 추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가 딜 메이커 이미지를 해서 아까처럼 예. 노벨상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있고 제가 볼 때는 체면 그게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딜 메이커 이미지 그게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네네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재자 포지션을 지금 자기가 전쟁 당사자인데 코벨리전트예요. 그러니까 공통 교전국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중재자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계속 너희끼리 너무 싸워 죽는다는 식으로.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먹혀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돈 들어가는 것은 막았어요. 어쨌든 네. 그거는 그 희명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딜 메이크를 해서 이거 나중에 대대 이름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재정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좀 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어떤 딜 메이커에서 좀 어떤 그런 미국에 도움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틀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러시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라는 그런 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너댓까지 뭐 대여섯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제일 큰 것은 일단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출구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딜 메이커나 뭐 평화 욕구, 평화도 약간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또 이유들 중에는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이 또 이렇게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예.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죠.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러시아랑 막 협상을 시도했거든요. 예.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이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은 뭔가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은 이렇게 사업할 게 되게 많아요. 예.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보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크고 있는데 러시아가 붙어 있어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을 떼야 되는데 지금 찰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의 계산에는. 그런데 네. 그게 약간 판단 잘못과 뭐 이렇게 미루다가 좀 너무 시간이 걸려버린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선을 좀 달리해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네. 유럽 국가들은 종전을 무조건적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어떤 문제가 있는 국민들은 바라고 있죠. 예.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3년여 동안 이게 전쟁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돈을 대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난민들이 몰려가지고 재정 부담도 있고요. 직접 준 거 말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고비용 국가가 됐어요. 예. 러시아 PNG를 쓰다가 LNG를 써야 되니까 5배 이상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륙 국가들은 그 LNG 시설 같은 거 정박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뭐 유럽에서 대표적인 경제가 독일이니까 독일을 보면은 정말 고비용 국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장들 다 뜯어가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 그 바다가 사는 뭐 체코나 이런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도 피해를 보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러시아랑 유럽이 경제 제재만 한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모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개선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도스토옙스키의 뭐 소설도 못 읽게 하고, 예. 뭐 뚜르게네프 소설 첫사랑을 리딩 리스트에 보고, 그 다음에 뭐 차이콥스키 음악을 연주 못하게 하고 제외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 심한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뭐 러시아를 이렇게 문화적, 인종적 여하튼 관계를 다 단절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예. 단시일 내에는 안 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그 피해를 유럽 국가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책임을 지기엔 너무 큰 게 돼 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전쟁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전쟁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방 국가들,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은 종전할 생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고 예. 미국은 그래도 종전을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종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협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제가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예.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 어려운 구조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몰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쉬워요. 네. 다 참여하는데 예. 이제 헤어질 때는 예.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모여가지고 오늘 술 한잔 같이 하자 할 때 모이는데 예. 내가 돈을 누가 낼 거냐 문제는 이제 좀 더러워지는 거죠. 네, 약간. 네. 자, 그러면 혹여나 위원님이 전망하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다시 노선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게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줘서 다시 전황을 뒤집을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선전전하고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담론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예.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계속 오늘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러시아가 뭐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지금 전장에서는 명백하게 러시아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게임 체인저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지금은 들어올 때는 문제가 많은데 뭐 그 뉴스를 타는데 지금 잘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군수 공장을 전환했지만 그게 뭘 하나 만들려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보통 군사 장비들은 보통 사업들이 한 10년 걸려요. 물론 급하게 하면은 뭐 3, 4년, 5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거는 또 그만큼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9년, 30년에 전쟁한다는 게 최단기로 땡기가 네.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하고 좀 다른 게 민수는 소비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네. 공장을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여러 개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네. 군수는 물량이 확대해 놨다가 만약에 물량이 안 오면 그냥 망하거든요. 예. 가동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여기 또 특수 기술이 많아 가지고 범용 노동자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력도 키우고 그렇네요. 기술도 키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산업도 키우고 그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를 네. 키우고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공급망 만드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쉽게 뜻대로 안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셔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떤지 쭉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입장 여쭤볼게요. 소모전을 통해서 러시아도 톡톡한 이득을 보고 있고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도 잡은 것 같지만 러시아도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전쟁이 4년이 넘어가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마냥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경제는 서방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방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받는 거니까 이제 그 국가 인체하는 주유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라는 게 에너지밖에 없다 예,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4% 작년에 4% 성장했고 푸틴이 이게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원래 시키라 해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정도고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호받지 못하던 국내 산업이 엄청 성장했어요. 이제 러시아가 이런 기초과학이나 군사 기술은 뛰어난데 소위 말해서 소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개방하고 나서부터는 서방의 뭐 햄버거 가게부터 뭐 전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중에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잉사 민항기 같은데 부품 안 주고 제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체 조달을 해야 됐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노재팬 운동할 때 네. 소부장을 키웠잖아요. 반도체 예.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 크고 안 크고 이걸 떠났어요. 과거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 산업을 키울 생각조차도 못 하는 예, 거죠. 그 예. 경쟁 있게 키우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있겠지만 값싼 거 빨리 사 쓰는 거였는데 네.
이거 지금 이제 이걸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항기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국산화를 했어요. 과거에는 서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만들면서 전부 이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했었는데 제재를 하니까 그걸 전부 다 국산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쨌든 민항기 엔진도 PD14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다른 버전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보잉 737 맥스급 되는 거, 737급 되는 것은 자체로 만들어요. 이야. 완전 100%. 그게 경제성이 있지는 않는데 러시아가 기술이 대단하네요. 기술이 있죠. 기술은 여기 있는데 이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돈 버는 일을 예, 못 했던데 그걸 이제 계속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 온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어째 보면 국내 산업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재 해제달라 이야기를 안 해요. 제재 해제하면 이 산업들이 자기들 피해 볼까봐. 지금 이제 또 쓸만한데 서방이 또 들어올까봐.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고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제재를 우리나라 같은데 제재를 하면 참 답답해지는데 이런 나라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위원님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전쟁이라는 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이고 전쟁으로 인한 종전이 그래도 빠를지 모른다 하셨는데 만약에 전쟁으로 인한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부터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진짜 힘든데요. 종전에 저는 이제 이 인원 손실을 가지고 인원 손실 누계를 가지고 독일군하고 누계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이번 11월 정도에 아마 이 정도는 버티기 힘들어서 항복할 거다 생각했어요. 뭐 안 그러면 12월이나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길면은 내년 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계가 왔어요. 그거 한계 왔는데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버티도 내년 전반기까지 버티기 좀 힘들다. 길면은 26년 말 정도 되겠죠. 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전쟁을 쭉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쌓아놨던 어떤 방어선이 있는데 다 무너졌군요. 그게 대부분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동부 전선이 높고 산악도 많고 거기 광산도 많고 이런데 서쪽으로 가면 평평해요. 그냥 들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쑥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 들판에 방어선 짓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네프로 강까지는 그냥 쉽게 갈 거다. 그리고 오데사 같은 것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종전은 2026년 말까지도 버티기는 정말 어렵고 그게 거의 한계 상황 중에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정학적인 구도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어쨌든 크게 윤곽은 나옵니다. 일단 유럽은 좀 몰락하고 그게 가소가 될 거다. 유럽이 살아나려면 러시아랑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 브릭스 국가가 부상할 겁니다. 브릭스가요? 브릭스가 거의 다른 국제기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그리고 G7은 미국의 이제 봉신국들만 모이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별 의미가 없어질 거고 G20은 힘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진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G7 국가들 뭐 이해 국가들 때 명맥은 유지하고 뭐 WF나 이런 데가 영향이 좀 떨어질 거고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국제기구가 45년 전후 체제에서 다 미국이 기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 체제로 많이 해체했어요. 가트를 WTO로 했는데 WTO도 지금 관세 이거 하면서 무력화해 버렸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극 체제가 된다. 그래서 일극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고 중국이 바로 대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춘추전국시 대체로 될 거다. 이렇게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우 전쟁이 가져올 일파만파의 파장 오늘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